유전자 키, 허영심에서 순수성으로. 12번째 유전자 키의 선물에는 변형과 죽음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삶은 변형에 관한 것이며 죽음은 의식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상징적인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웃거나 울 때 당신은 변형의 신성한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화학과 호흡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초월자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웃음과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12번째 선물은 한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가는 신화적인 통로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과거와 동일시하는 것을 소멸시켜 버리고 어떤 영구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변형될 수 있게 합니다. 유전자 키 12, 선물 차별.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12번째 유전자 키 5번 라인의 날에 차별의 길에 대해 묵상하는 저는 라무입니다. 12번 유전자 키를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러드도 말했던 것처럼 차별이라는 어휘가 가진 인상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선물인 걸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금 골든패스 활성화 시퀀스의 여정을 막 시작한 참이라 차별은 나의 삶의 일에 구인 18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 판단과 어떻게 다른 걸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묵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키 18번의 그림자 상태인 판단은 열등감과 우월감의 두 가지 양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진실성을 결여한 자기 판단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좌뇌의 논리로 세워진 판단의 세상은 불확실한 사건들로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서 삶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니 삶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세상 만사에 대해 이러하다 혹은 저러하다 라는 라벨을 붙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유사시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판단의 그림자를 더 강하고 짙게 만들기에 아주 좋은 먹이이고 두려움과 판단은 콤비가 되어 환장의 콜라보를 펼칩니다. 당연히 이 환장 콤비의 콜라보에 사랑은 없습니다. 애초에 가슴속 진실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러드는 12번 키의 선물 차별이 판단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PR을 구분하는 분별심에서 우월감을 획득하거나 혹은 그것에 실패하여 열등감에 빠지는 자기 판단과는 다르게 차별은 무엇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인지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안목을 말합니다. 러드는 이것을 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식별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벽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는 표현에서 붓다의 수행법 위파사나가 연상됩니다. 우리말로 흔히 통찰로 번역되는 위파사나는 관통하다, 쪼개다 라는 뜻의 빠알리어 위와 관찰, 봄, 식별을 뜻하는 빠사나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꿰뚫어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붓다를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는 수행법인 위파사나는 흔히 알고 있듯 앉아서 호흡을 보는 수행이 아니라 판단과 의견 없이 온전한 집중으로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수행인 것이죠. 그렇게 일체 현상의 본질이 무상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혜를 얻는 수행법이 위파사나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12번 키의 선물, 차별, 즉 식별할 수 있다는 말이 위파사나 한다는 말과 유사하게 들리지 않나요? 불교 교학에 따르면 꿰뚫어보는 식별력으로 세상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니 12번 게이트의 선물 상태인 차별하는 능력이 높은 상태로 가는 신화적 통로가 되는 이치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에 변형과 죽음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키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에고의 죽음, 즉 에고의 무상함의 지혜를 얻는 통로였네요. 활성화 시퀀스를 시작한 이후 삶의 일의 구 18번의 압박으로 가슴으로 판단하는 법, 자비로운 봉사가 내내 저의 화두였습니다.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고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했나요? 삶은 제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런저런 봉준호급의 플롯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골든패스 8기 동기들과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함께 읽는 시퀀스를 연출했던 것이죠.
아니타 무르자니의 입을 통해 삶은 제가 들고 낑낑대고 있던 사랑이라는 화두에 답을 던져주었습니다. 타인을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나의 질문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구분하는 이원론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나는 타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란 매 순간 나의 내면에 진실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나의 본질이 사랑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연출로도 안심하지 못했는지 삶은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한 번 쐐기를 박았는데 그날의 대화를 통해 내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쓰라며 화두 하나를 주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판단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양손을 가슴에 올리고 내게 묻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요. 12번째 유전자 키의 그림자 상태는 허영심입니다. 의식의 수준이 어지간히 높아져도 벗기 어려운 허영심의 특성을 빗대어 러드는 그것을 높은 바위 위에 붙은 이끼라고 표현했습니다. 희미한 에고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이끼는 돋아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나르시시스트적 허영심의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도 또한 자기사랑입니다. 온전한 자기사랑만이 허영심이라는 이끼를 벗길 수 있을 겁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온전한 자기사랑은 에고가 고정된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구르고 또 구르도록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5번 라인의 아래 저의 트렌치 차트를 살펴보니 에듀케이션 채널로 3536 일시성의 채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시성의 채널은 경험주의자의 채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경험에 의의를 두라는 이 채널의 교훈을 새기는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이끼를 벗기겠다는 목적 지향적 행위를 거두고 그저 구르는 것이 좋아서 구르고 구르다 보니 이끼가 벗겨져 있는 진실한 돌이 되어보겠습니다. 구르는 돌에도 깔깔대며 웃는 순수성으로 삶 속으로 가열차게 굴러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잘 굴러봅시다.